서울 강북의 한 사립병원 선화의료원 13층 VIP 병실에서 새벽 3시를 막 넘긴 시각, 응급 호출벨이 연속으로 울렸다. 조용했던 병동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병실 안에서는 회장 장동욱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제양그룹의 창립자이자 국내 굴지의 건설 재벌로 수년째 희귀신경계 질환인 복합부위 통증 후군 PS로 투병 중이었다. 병이 시작된 건 발목 골절술 이후였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때부터 악몽 같은 고통이 시작됐다. 최고의 진통제를 써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서울의 유수대학병원은 물론 해외 병원까지 다녀봤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다. 장 회장은 최근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선화의료원 특실로 옮겨졌다. 일반 병실이 아닌 이유는 하나였다. 언론과 외부 시선을 차단한 채 어떤 치료든 시도해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진통제는 이미 최대로 투여됐고 수면제도 무의미했다. 신경차단술도 소용이 없었다. 환자의 산소 포화도는 불안정하게 출렁였고 심박수는 한계치를 넘나들었다. 의료진은 당황했고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겨졌다. 젊은 당직의 김준호는 이송을 제안했지만 주치의는 이 상태로 옮기는 건 더 위험하다고 잘랐다. 그 사이에도 환자는 제발 살려달라는 말을 반복하며 정신을 잃을 듯했다. 간호팀장은 전담 인력을 불러 긴급회의를 준비했고 병원장은 연락을 받은 상태였다. 이대로라면 언론에 새어나가는 것도 시간 문제였다. 재계 10위권 기업 회장이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간다면 병원 전체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조용히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청소복을 입고 오래된 청소도구함을 밀고 있는 사람. 그녀는 병원에서 18년째 근무 중인 미화원 심경자였다. 병원 내에서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었고 대다수 직원은 그녀와 말을 나눠본 적도 없었다.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루트를 청소하고 퇴근했다. 그렇게 18년.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평소와 달랐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회장의 고통스러운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고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요동쳤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지난 20년간 마음속에 묻어둔 기억을 건드렸다. 치료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죽어가던 환자, 점점 식어가던 아이의 체온,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밤의 기억. 그녀는 도구함을 천천히 열었다. 평범한 걸레와 소독제가 담긴 칸 아래 이중으로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봉인한 마지막 흔적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침통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유일한 유산이자 과거의 모든 죄책감이 담긴 도구였다. 심경자는 병실 앞까지 다가갔지만 당연히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의료진은 분주했고 간호사들은 회장님의 상태가 곧 위급하다고 판단해 응급코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 멈춰섰다. 병실 안에서는 의료진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고 간호팀장의 짜증 섞인 명령이 이어졌다. 누구도 이 상황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간호사가 쏟아진 약병을 치우기 위해 문을 잠깐 열었고 그 순간 심경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누구도 그걸 막을 여유가 없었다. 병실 안은 이미 혼란 그 자체였고 환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환자 쪽으로 다가가 조용히 침통을 꺼냈다. 모두가 멈췄다. 누군가 외쳤고 수간호사는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젊은 의사 김준호는 한 발짝 다가가며 잠시 멈춰보자고 말했다. 어차피 아무것도 듣지 않는 환자였다.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다. 이대로면 죽는다. 그런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순간 모두는 무언에 동의를 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을 들었다. 그 첫 침이 놓인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바뀌었다. 심박수 모니터가 다시 움직였고 산소 포화도가 천천히 상승했다. 신경자극 지표도 조금씩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오직 기계음만이 공간을 메웠다. 그 기묘한 정적 속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년간 이름 없이 살아온 한 여성이 있었다. 병실 안의 정적은 길지 않았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기 시작하자 의료진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 막 벌어진 일이 병원의 모든 규칙을 어긴 행위였다는 사실을.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다. 환자의 상태는 분명히 호전되고 있었다. 수간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심경자에게 나가라고 외쳤지만 이미 몇 개의 침이 정확한 자리에 놓인 후였다. 젊은 의사 김준호는 묘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분명히 그녀는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침의 깊이, 각도, 순서가 너무나 정밀했고 환자의 반응은 그 증거였다. 그런 감각은 한두 번 배운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말없이 환자의 혈압을 다시 확인했고 수치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심경자는 아무 말 없이 침을 하나씩 빼내고 정리했다. 의료진은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환자는 미약하게 눈을 떴고 얼굴엔 한결 여유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 모습은 한순간에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그동안의 혼란, 분노, 불신이 가라앉고 대신 경계와 혼란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아침이 되자 병원 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새 특실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 청소 아주머니가 회장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각 층을 타고 번졌다. 누군가는 헛소리라고 했고 누군가는 직접 봤다며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복도마다 의료진과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회장의 비서실에서도 병원 측에 연락이 들어왔고 병원장은 즉시 사태를 파악하라 지시했다. 이른 오전 병원장의 호출을 받은 수간호사와 김준호 그리고 병원 운영 담당자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수간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였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내에서 이런 전례를 용납한다면 병원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김준호는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어젯밤 상황에서 누구도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지 못했고 그녀의 침술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 건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논쟁은 격해졌고 결국 병원장은 직접 심경자를 호출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 복도를 지나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경외심을 담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단순한 청소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병원장실에 들어선 심경자에게 병원장은 어젯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조용히 특별한 설명은 없다고 말했다. 환자가 고통스러워했고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라는 대답이었다. 수간호사는 날카롭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침을 놓은 건 명백한 불법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이어졌다. 그때 김준호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제 우리는 실제로 어떤 대처도 하지 못했고 환자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그녀의 개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병원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북한에서 오신 분 아니냐는 말이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심경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술 방식이 평양이나 함경도 지방에서 전수되던 전통 침법과 유사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김준호의 할머니가 말해주던 방식과도 거의 일치했다는 말을 들은 순간 심경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18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가 그렇게 뜻밖의 순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심경자라는 이름은 가명이었고 본명은 심여진. 북한 함흥의학대학에서 침술을 전공한 교수였다. 그리고 침묵 끝에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낡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그녀와 남편 그리고 어린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병원장의 비서가 다급히 들어왔다. 재양그룹의 후계자 장민호가 병원에 도착했다고 했다. 회장이 의식을 되찾은 후 자신을 살려준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심경자라는 사실을 알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장과 수간호사 김준호는 모두 무언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단순한 병원의 일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녀의 과거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때 병원장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다. 사태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현장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침술이 다시 한번 회장의 고통을 눌러내고 있었다. 옆에서 수간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평소 병원의 규정과 원칙을 누구보다 강조해온 그녀로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누구도 말릴 수 없었다. 회장의 통증은 점차 가라앉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여유가 깃들었다. 모니터 수치도 다시 정상 범위에 진입하고 있었다. 병원장은 입을 열었다. 혹시 심 선생님이 함흥의과대학 출신이냐고 물었다. 갑작스런 질문에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병원장은 자신이 어릴 적 들었던 침술 방식과 너무 유사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할머니가 함경도 출신으로 예전에 들었던 침 위치와 방식이 거의 같다는 말을 이어갔다. 그 순간 심경자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다. 그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묻어두었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윤태진, 자신의 아버지이자 함흥에서 가장 존경받던 침술사였다. 병원장의 말에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18년간 숨겨온 자신의 과거가 그렇게 병실 한가운데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접수처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와 심여진이라는 이름을 찾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 누군가,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린 유일한 존재가 떠올랐다. 미라. 어린 시절 자신이 강물에서 놓쳤던 그 딸의 이름. 장민호는 예고도 없이 병원장실로 들어왔다. 정장 차림에 무거운 표정, 하지만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깨어난 직후 밤새 이름을 반복했다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병원 미화부 소속으로만 알려졌던 심경자였다. 장 회장은 직접 말했단다. 어젯밤 통증이 극에 달했을 때 차가운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을 살려냈다고. 장민호는 병원장을 향해 부탁했다. 심 선생님을 병실로 모셔와 달라고. 그 말에 병원장과 수간호사 김준호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상황은 더 이상 병원 내부의 규율로만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다. 환자가, 그것도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 회장이 직접 감사를 표하겠다고 요청한 것이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심경자는 수많은 생각에 휘말렸다. 자신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삶, 자신을 지워내고자 버틴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위에 남아있던 죄책감. 문틈 사이로 아침 햇살이 병실 안을 비추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조용한 공간, 환자의 침대에선 전날 밤의 고통이 거의 사라진 듯한 얼굴이 있었다. 장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심경자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 말에 따라 앉은 그녀는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줄 알았던 대화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신은 이 병 때문에 10년 넘게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고 했다. 최고의 의료진, 해외 치료, 신약 임상시험까지 다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런데 어젯밤 처음으로 고통 없이 잠들었다고 어떻게 가능했는지 물었다. 그 작은 바늘들이 도대체 뭘 한 것인지 그가 받은 그 어떤 설명보다 납득되지 않는 경험이었다고 했다. 병실 안에는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도 함께 있었다. 모두가 심경자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설명했다. 한의학에선 통증을 기 흐름이 막힌 것으로 보며 CRPS 같은 경우는 신경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라고 해석한다. 침술은 그 왜곡된 신호를 조절해 기의 흐름을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 설명에 간호사장은 단호히 끼어들었다. 현대의학에서 기라는 개념은 비과학적이며 회장의 상태 호전은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하지만 장 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날 밤 통증이 사라졌다는 건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했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던 찰나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다리를 움켜잡으며 다시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했다. 모니터는 다시 급격히 요동쳤고 병실 안은 다시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심경자는 즉시 침통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미화원의 것이 아니었다. 수년간 단련된 전문가의 단호한 어조였다. 장녀가 간호사에게 침통을 가져오라 지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침을 놓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깊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다. 손목, 발등, 손등의 주요 혈자리에 침이 박히며 회장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심여진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접수처에 도착한 젊은 여성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말은 머리로는 이해됐지만 가슴은 따라오지 못했다. 18년 전
얼어붙은 강물 위에서 손을 놓친 아이.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온 시간.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병원장은 직접 1층으로 연락했고 병실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얼마 후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30즈음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심여진은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래전 기억 속의 아이와는 달랐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익숙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대신 젊은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심여진의 마음속에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긴 세월 동안 무덤처럼 봉인했던 죄책감과 슬픔이 이름 하나로 모두 쏟아졌다. 미라였다. 살아있었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날 강물 속에서 사라진 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잊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마주 앉을 수 있었다. 박미라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중국 접경지의 어촌 마을에서 어부 가족에게 구조되어 딸처럼 자랐다고 했다. 16살이 되던 해 그 가족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입국했고 이후 양육시설과 후원단체의 지원을 받아 의학을 공부했다고. 지금은 부산에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 중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친모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으며 심여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무너졌다고 믿었던 날 이후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 없었다. 하지만 아이가 살아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살아있다면 벌써 자신을 찾았을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온 18년이었다. 병실 안의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었다. 이 시간은 오직 두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었다. 장민호는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아버지가 깨어나신 후 또다시 심한 통증이 찾아왔지만 심 선생님 덕분에 다시 안정을 찾으셨다고. 회장님께서도 두 분의 만남을 기적이라 표현하셨다고 말했다. 남겨진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기 시작했다. 박미라는 조심스레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물었고 심여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날의 기억을 꺼냈다. 탈북 직전 감시망을 피하다가 들킬 뻔했을 때 남편이 자신과 딸을 살리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며 수비대의 시선을 끌었던 일. 그가 살아남았을지 알 수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것. 그래서 그날 이후 그녀는 의사로서의 삶을 버렸다. 자신의 손으로 가장 소중한 이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녀의 오랜 고백이었다. 그동안 자신을 청소부로 감추며 살아온 이유였다. 하지만 어젯밤 장 회장의 고통을 보며 모든 게 바뀌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아이와 닮아 있었고 그 순간 약속을 깼다. 다시는 침을 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무너뜨렸다. 박미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자신이 이 손을 닮았다고 했다. 그 손을 물려받아 침을 배우고 환자를 돌보는 삶을 택했다. 아버지처럼 외과의가 되고 싶었지만 우연히 한의학을 접하면서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다고. 그 말에 심여진은 처음으로 웃었다. 수십 년간 부정해왔던 과거가 이 순간엔 자랑이 되었다. 그날 오후 병원장과 장민호는 다시 심여진을 병원 응장실로 불렀다. 박미라도 함께였다. 회장님께서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한다는 말과 함께 병원 측에서도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장 회장이 장기적으로 후원하고자 했던 전통의학, 현대의학 융합센터를 함께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었다. 심여진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하지만 자신은 이미 오래전 그 길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 순간 박미라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지금까지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다고. 혼자서 비밀을 품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병원장도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는 분이라고. 그날 저녁 심여진은 박미라의 집에 머물렀다. 작은 방, 따뜻한 불빛, 그리고 오랜만에 들리는 가족의 소리. 모든 것이 낯설고도 익숙했다. 자정이 넘어가도록 두 사람은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을 건너던 그날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천천히 이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울지 않았다. 죄책감이 아닌 회복과 용서의 감정이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흘렀다. 그 달빛 아래에서 18년 만에 모녀는 다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선화의료원 직원 휴게실에는
묘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커피 머신 소리와 함께 간호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전날 밤에 일어난 사건의 여운이 여전히 병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사람들은 소곤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청소 아주머니가 침을 놓아서 회장님이 살아났대. 진짜 한의사였다며. 그게 어떻게 가능해?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과 동시에 직접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뒤섞이며 복도와 휴게실을 떠돌았다. 병원장실에서는 보다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병원장 박준호, 수간호사 김미영, 당직의 김준호, 그리고 재무팀 관계자까지 모여 있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향후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수간호사는 여전히 단호했다.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였고 이것이 묵인된다면 병원의 명예는 물론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장도 그녀의 입장을 이해했지만 상황이 단순히 규정만으로 정리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김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신은 어젯밤 그 자리에 있었다며 환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심 선생님의 침술이 분명히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환자를 살린 건 그녀였다고. 그 말에 수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더 이상 반박은 하지 못했다. 병원장 박준호는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말했다. 심경자 씨를 다시 모셔오세요. 이번엔 병원장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심경자는 직원의 호출을 받고 병원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는 이제 병원의 중심에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의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병원장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고 그녀는 익숙한 자세로 앉았다. 병원장은 어젯밤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환자가 고통스러워했고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자신은 오랜 시간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침을 놓은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수간호사는 다시 한번 물었다. 의료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침을 놓은 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냐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외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병원장은 그녀의 말투와 태도에서 오랜 시간 쌓여온 지식과 경험을 느꼈다. 단순한 미화원이 할 수 없는 언어와 설명, 그리고 눈빛.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놀랐다. 심경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네, 함흥의과대학 출신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가 숨겨온 모든 세월을 설명해 주었다. 수간호사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떠올랐고 김준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병원장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며 더 이상 청소부로 그녀를 대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단지 삶의 고통과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지워낸 사람이었다. 잠시 후 장민호가 병원장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흔적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다시 통증을 겪었지만 심 선생님의 침술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고 병실에서 당신을 꼭 다시 뵙고 싶어 하신다고. 그와 동시에 자신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안그룹은 수년 전부터 만성통증 환자를 위한 전문 치료센터 설립을 준비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전통의학의 융합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저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라 실제 임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었다고. 그 말 끝에 그는 심여진에게 정중히 물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심여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너무 오랫동안 의료인의 삶을 지워낸 채 살아왔다. 청소부로 사는 것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벌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딸 박미라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숨어 지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금까지 혼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함께하겠다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병원장의 눈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감춰온 죄책감보다 지금 이 순간 마주한 따뜻한 손들이 조금 더 크다고 느껴졌다. 그날 밤 박미라의 아파트에는 오랜만에 불이 듣도록 꺼지지 않았다.
심여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낯설고 어쩐지 조용했다. 박미라는 부엌에서 늦은 저녁을 준비하다 말고 어머니 옆에 앉았다. 둘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말없이 안정을 느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요즘 탈북민 관련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한 여성을 도와주고 있다고. 그녀는 어머니를 찾고 있다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이름은 박미래. 심여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다. 미라는 웃으며 말했다. 바로 자신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심여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미라가 이어서 말했다. 자신이 어릴 적 중국에서 구조된 뒤 오랫동안 가족을 찾지 못했고 결국 한국에서 정착하며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다고. 하지만 어릴 적 어렴풋한 기억과 어머니의 얼굴은 항상 마음속에 남아 있었으며 그래서 수많은 기관과 단체를 통해 어머니를 찾으려 했다고. 심여진은 딸이 그렇게 긴 시간 자신이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은 그 아이가 이미 강물 속에서 사라졌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 어쩌면 그 믿음이 그녀를 청소부로 살게 만들었는지도 몰랐다. 자격이 없다고 여긴 삶, 의학도, 사회도, 그리고 가족도 모두 스스로 버린 삶. 하지만 딸은 그 모든 시간을 넘어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눈앞에 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심여진은 박미라와 함께 병원장실에 다시 들어섰다. 병원장 박준호, 장민호, 수간호사 김미영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박미라는 자신이 어머니를 찾게 된 과정을 간략히 설명했고 모두가 그 기적 같은 재회의 진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장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어제 병원에서 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아내도 탈북민 출신이며 현재는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활동 중인데 최근 몇 달 동안 한 남성을 돕고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남성은 함흥 출신의 전직 외과 의사이며 수년간 북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한 상태라고. 그 말을 들은 심여진은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놀랐다. 그 이름이 나올까 두려웠고 그 사람이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장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정착 지원시설에서 3주 전 입소한 이 남성이 의료진에게 자신이 찾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한다. 심여진 그리고 박미래.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다. 박준호 병원장은 즉시 연락을 취했고 잠시 후 하나원 측으로부터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그 사진 속에는 노년의 남성이 있었다. 얼굴은 세월에 지쳐 있었지만 맑은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심여진은 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는 박원철이었다. 그녀의 남편이자 미래의 아버지. 18년 전 강가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던 그 순간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단 한 번도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했을 그 시간 동안 그도 가족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박미라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를 찾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까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장민호는 말했다.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면 하나원을 나올 수 있다고. 그때 차량을 보내 모실 예정이라고. 심여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병원장 박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일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삶이 다시 이어지는 시작이라고. 그날 오후 병원 옥상 정원에는 햇살이 가득했다. 심여진과 박미라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갖고 온 약초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작은 온실 안에는 북한에서 몰래 가져온 종자들이 자라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에게 유일한 치유의 공간이었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되겠구나. 심여진은 조용히 속으로 중얼였다. 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가까이 와 있었다. 그리고 곧 그들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이었다. 18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도착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은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심여진은 흰 진료복을 입고 선화의료원의 상담실 앞에 섰다.
가슴팍에는 전통의학 상담사 심여진이라는 이름표가 단정히 달려 있었다. 청소복 대신 진료복을 입고 복도를 걷는 그 모습에 지나가는 의료진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여전히 낯설게 바라봤지만 더 이상 경계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환자들 사이에선 이미 기적의 의사로 불리고 있었고 어제 치료를 지켜본 간호사들조차 그 손길을 잊지 못했다. 박미라는 어머니 곁을 지켰다. 미래한의원의 진료는 잠시 다른 원장에게 맡기고 오늘 하루는 오롯이 어머니와 함께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함께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첫 환자는 이미 대기 중이었다. 오래된 디스크 통증으로 고생하던 노인이었다. 심여진은 차분하게 맥을 짚고 진단을 내렸다. 그 순간 다시 의사로 돌아온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했다. 점심 무렵 병원장 박준호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엔 오래된 숙제를 해결한 사람처럼 평온한 기색이 있었다. 박원철 선생님과 통화가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하나원에서의 퇴소 절차가 앞당겨져 내일이면 직접 모실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심여진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박미라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의 눈빛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는 여전히 선명했지만 그 위에 더 씌워진 희망은 더 단단하고 따뜻했다. 오후 진료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조용히 병원 뒷정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심여진이 수년 동안 몰래 가꿔온 공간이었다. 인삼, 황기, 당귀, 구기자 같은 약초들이 가지런히 심겨 있었고 온실 안에는 함경도에서 가져온 씨앗들까지 있었다. 심여진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의료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다고. 매일 저녁 버려진 노숙자나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들에게 몰래 침을 놔주곤 했다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믿어왔다고. 박미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는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병원 7층 상담실 앞에는 긴 줄이 생겼다. 누군가는 만성두통, 누군가는 오래된 오십견, 또 누군가는 이유 모를 신경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분 손을 한 번만 느껴보고 싶다. 단 하루라도 편하게 자보고 싶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작은 기대가 담겨 있었다. 진료가 끝나고 박준호 병원장은 다시 심여진을 불렀다. 병원 측에서 정식으로 그녀에게 계약을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명칭은 전통의학 전문 상담사,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정규직 의사로서의 복귀였다. 서류에는 보수, 근무 시간, 연구 지원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모든 조건은 최상의 수준이었다. 그동안 그녀가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다. 심여진은 서류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문득 자신이 청소도구함에 침통을 숨겨두던 그 밤들이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누구도 몰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손길로 환자들을 돌보던 시간들. 이제 그 손길이 이름을 갖게 되었고 자리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다시 돌아왔다. 어머니 받아주세요. 이건 시작이에요. 박미라가 말했다. 심여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사였다. 그녀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렇게 18년 만에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의료인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박미라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울의 야경이 차창 너머로 흐르고 있었다. 심여진은 조용히 말했다. 내일이면 아버지를 만나는구나. 미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가족이 드디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말에 심여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긴 시간의 어둠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새벽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나원의 정문 앞에는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심여진은 조수석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박미라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어머니의 어깨를 바라보며 함께 긴장을 감췄다. 문이 열리고 회색 외투를 입은 한 남성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주름진 얼굴에는 익숙한 눈빛이 담겨 있었다. 심여진은 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췄다. 그 얼굴을 다시 보는데 18년이 걸렸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그들은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박원철은 천천히 다가와 차 문 앞에 섰고 심여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몰려들었다. 박미라가 다가가 아버지라고 조심스럽게 부르자 박원철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미래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끝,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온기가 전해졌다. 그토록 오래 찾아 헤맨 이름을 오늘 드디어 다시 부를 수 있었다. 가족은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되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 올랐다. 따뜻한 햇살 아래 약초들 사이를 거닐며 박원철은 아내가 숨겨온 시간을 천천히 들었다. 그녀가 침통을 다시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과 아픔이 있었는지를 이제 그는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말했다. 자신도 의사였지만 끝내 아무도 살리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다고. 그러나 아내는 가장 잃고 싶지 않았던 순간에 사람을 살렸다며 이제는 다시 그 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고. 병원 측에서는 전통의학 현대의학통합센터의 공식 개소를 발표했다. 심여진은 그곳의 초대 실장으로 임명되었고 박미라는 부실장을 맡았다. 박원철은 외래 진료 자문으로 참여하며 의료진을 위한 통합교육 과정을 함께 기획했다. 18년 전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은 이제 한 공간에서 한 사명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 개소식 당일 수많은 언론과 의료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심여진 한상에 섰다. 그녀는 긴 연설 대신 짧게 말했다. 의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멈추지 않는 한 의사는 끝까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명예가 아닌 생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다. 간단한 반찬과 따뜻한 국, 그리고 오랜만에 나눈 웃음. 박미라는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심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깨어있는 꿈을 살고 있는 거야. 서울의 밤하늘 아래 창문 너머로 달빛빛이 고요히 내리비쳤다. 그 빛은 북에서 남으로, 고통에서 회복으로, 죄책감에서 용서로 이어지는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 길 끝에서 가족은 다시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청소부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그녀를 무면허라 했다. 하지만 결국 심여진은 사람을 살린 의사였고 다시 한번 자신을 구해낸 어머니였으며 한 시대를 관통한 증인이었다. 진짜 의술은 어디서 오는가? 기술에서 오는가? 학위에서 오는가? 아니면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가? 병원 복도에 적힌 그녀의 이름 아래 작은 문구가 새겨졌다. 사람을 살리는 손은 언제나 진짜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관심 가지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 가족의 회복과 용서, 그리고 다시 삶을 선택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감추고 살아가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과 따뜻한 손길은 그 어떤 상처도 어루만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건 자격증이나 직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서로의 삶에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응원의 힘을 보태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느끼신 점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